백반장의 피. 총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논란이 된 문제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변상욱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패션 스타일이 멋스러우세요. 항상 엄청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신문을 펼쳐놨더니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보여드릴 네. 수가 없는데 오늘 바지 색깔도 굉장히 멋스러우셔가지고 네, 제가 이 불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냥 거리로 나설 때는 그냥 마주치는 분들에 대한 예의로 예. 가능한 한 좀 챙겨서 입성을 반드시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저희는 MBC 일기예보 논란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픽에서 미세먼지 관련 사항을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이 이제 크게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예. 이거 민주당을 지지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1번부터 15번 정도까지는 숫자를 쓰지 마십시오. 화면에다가. 아니 이게 사실 저희 회사랑 가까운 남산타워 조명도 미세먼지 수치가 0에 가까우면 이제 또 파란색으로 바뀌고 바뀌죠. 또 뭐 그런 게 예. 있거든요. 사실 MBC가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MBC의 2시에 시작하는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 뉴스 외전이라고 하는데 예. MBC 뉴스 외전 2번이라고 크게 쓴 채로 매일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 한다는 오후 걸 2시 강조하는 하니까.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커다랗게 이자가 늘 떠 있습니다. 그건 여지껏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에서 여사자를 왜 빼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일기예보에서 일자가 나왔는데 왜 시퍼렇게 일자를 크게 내보내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을 왜 풍자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심의제도를 공공위원회가 오히려 정파적으로도 이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자기네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칠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항상 저쪽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조선일보 사설을 그냥 읽겠습니다. 조선일보. 출연자가 지칭한 거는 김 여사가 아니라 법안이었다. 여러 언론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여사자를 뺀 채로 네. 통칭해 왔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도 여사자는 들어있지 않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네. 보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론장에서 시청자가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이다. 권력이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 사실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선일보의 내심은 선거를 앞두고 억압하는 정권으로 비치면 어떡하냐. 네. 이런 게 물론 들어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왜곡을 일삼는 방송사에게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니까 너희를 탄압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방송사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런 게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나이가 한참 어리셔서 네. 어리다 그러면 좋아하나요? 네. 뽀빠이 사건을 모르시나요? 저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번에 예. 알게 되긴 그래요? 했습니다. 과자에 뽀빠이 그림을 넣고 선전을 하는데 예. 상의가 빨간색, 밑에가 파랑색인가 그런데 화살표가 당연히 넥타이를 매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빨간 쪽에 북한이 파란 쪽에 남한을 침범해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다라고 해서 걸렸습니다. 문제가 그 됐습니다. 캐릭터 가지고도. 예. 그래가지고 상의를 흰색으로 바꿔서 급히 과자 봉지를 다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런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이게 1960년대 일입니다. 근데 지금 2024년에 조선일보도 우려할 정도로 정부나 여당이 너무 이 세세한 것까지. 그렇죠. 제가 이런 말하면 자꾸 나이 삼는 거 많은 아니냐. 티가 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피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피휘라는 건 이런 겁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이럴 때 황제자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는 손을 이렇게 해서 황제 폐하께서는 두 손을 모으게 돼 있습니다. 황후마마께서는 할 때도 황후마마께서는 하면서 왕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서 두 손을 모아서 예.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이름을 얘기할 때도 또는 문서를 쓸 때도 왕의 어릴 때 이름이 들어간 그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틀리게 쓴다거나 네. 공표를 친다거나.
그리고 뭐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사자를 안 붙이면 방송사가 징계를 받고. 아무튼 시민의 자유,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죠. 예. 네. 뭐 뽀빠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특정 인물 뭐 캐릭터 연결된 상인 것 같아요. 예. 특정 인물을 두고 비판과 옹호로 갈라진 사건이 요즘 영화 건국 전쟁을 두고 건국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런 말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은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황제, 왕 이런 계급을 이제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 공화주의로 가자.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갔던 겁니다. 그 신념을 끝까지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공과의 문제라든가 변질의 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 건데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맨 처음에 국회의장이 되어서 거기서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그걸 네. 개헌국회, 재헌국회라고 합니다마는 그게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이것도 하필 또 오후 2시네요. 오후 2시에 초대 국회의장으로 이승만 의장이 뽑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개회사를 하십니다. 개회사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문서를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신성한 사명을 띤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모였다. 우리는 먼저 헌법을 만들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이다. 재건설이 왜 들어갔나 거기 나옵니다. 김인현 3월 1일에 우리 대한민국은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을 세계에 공포했고 임시정부를 건설했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만드는 이 정부는 바로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한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네. 민국의 연호는 김인현에서 기산할 것이요.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부터 따져야 된다라고 예.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의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거죠. 서울의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고 선포를 했는데 경찰에 쫓겨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으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던 거죠. 그 상해 정부에 다시 서울로 와서 부활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이걸 물론 뭐 행정안전부는 하얼빈 임시정부 어쩌고저쩌고 해서 온갖 망신을 다 당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도 어디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네.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 바람맞지 않습니다. 네. 그 밑에도 나는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이때 세워졌다고는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짚어주신 거고 요거와 연관돼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관을 뭐 하나씩 세워 나가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면 뭐 꼭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하나씩 세워 나가야 된다는 뜻인데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국가 최고 공무원입니다. 네. 국민이 뽑아서 봉급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또 나름대로 애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포털 뉴스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있지만 시민 언론 민들레가 보도한 내용 중에 앞에서도 저희가 또 개혁신당 김용남 의장하고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예.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자그마치 831조 원이나 된다는 내용, 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까지 안 가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예산 깎았던 거 다 복원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831조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가지고 거의 1000주에 이른다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민 언론 민들레가 이걸 분석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언론사들은 저 보도가 정확하게 분석한 것일까?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전문가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고 네. 아니다 831조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못 미친다 아니면 좀 넘는다 뭔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포털에 831조 공약 아무것도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들레가 어차피 포털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언론사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에게 또는 대통령에게 너무
포퓰레이션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네. 1000조 가까운. 그럼 민주당 1000조라고 검색하면 몇 개, 두세 개밖에 또 안 뜹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편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탄핵 위기까지 갔었는데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외 순방까지 포기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831조 또는 1000조 가까운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론이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네, 이거 하나하나 보니까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저도 보도를 꼼꼼하게 봤더니. 하여튼 뭐 정 안 되면 민들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읽으시는 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뉴스에는 검색이 안 되는데 포털에 블로그나 네. 예, 그다음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다 또 잔뜩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걸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 사실 팩트 체킹부터 시작해서 비판 기능까지 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총선에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투표율 차이가 크게 난다. 예. 90대 61%인 적도 있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 거의 전해주셨는데 29% 포인트. 예. 사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고 그때 댓글로도 달리기도 했습니다. 왜 유권자들은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후보한테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도 답답해서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긴 한데 예. 통상 그동안의 분석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사회나 법과 제도를 보면 불리한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유리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서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와 사회의 각종 그 어떤 관행들이 나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주로 속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지냐면 첫째, 이걸 인정하면 네.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죠. 마치 여우의 심포도처럼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세상을 내가 바꾼다고 나서봤자 바꿔지겠어? 불가능하다고 수긍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꾸려고 했는데 몸부림치다가 실패로 끝나면 나도 망가지고 세상은 더 소란스러워지고 어차피 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예.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나름대로 다 뜻이 있겠거니 다 이게 그래도 제일 난 거니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겠지라고 관용을 베푸시거나 또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정말 울분이 차면 누구한테 쏟아붓느냐면 위에 힘센 사람한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힘없는 사람들 중에서 더 약한 사람을 골라서 그쪽에다가 쏟아부을 때가 또 많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예, 불평등한 지위에서 서로 손해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해를 전가하면서 또는 불평을 전가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어떤 사회 관행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떨 땐 자기 자신을 무능하다고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잘못되거나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애를 썼지만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는 거지 네. 내가 못났다고 아닙니다. 또 근데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책임 예.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가려내서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정작 이제 투표율이나 당선되는 후보를 그렇죠. 보면 그렇지 않은 경향이 예.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 세상은 잘못됐어. 바꿔야 돼라고 마음을 먹으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걸 피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애써야 되는데라는 상황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아니야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못 사는 나라를 봐 얼마나 못 사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념과 체제를 그래 이만하면 됐어라고 받아들이면 불안감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듭니다. 네. 마음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고통, 분노, 좌절, 절망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심해지면 본인이 힘드니까 이걸 긍정적인 감정으로 어떻게든 되돌려 놓으려는 어떤 인간의 본능 같은 것들이 정치 현장에서 투표 현장에서 민생 현장에서 그때그때 발휘가 되고 네. 서로를 이걸 나만 그러면 내가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납득을 시키려고 애를 쓰죠. 네. 그러면서 함께 가자. 함께 조용히 있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도 나오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어떤 얘기 좀 당부해 주고 싶으세요?
역시 두 가지죠. 내가 나인 것이 내가 되려면 그거는 내가 도와줘야만 됩니다. 네. 또 하나 저 사람이 저 사람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어야만 나도 나로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일단 바로 서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함께 고민하자고 남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참 이런 투표 안에서도 공학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묘하고 복잡한 사회 심리, 개인 심리적인 요인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메타 인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것에 프레임에 빠져서 속고 있는가,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네. 자기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자기의 갈 길도 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KBS가 방송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진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편성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좀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22일인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세월호 10주기에 다큐멘터리 하나 만든다는데 그것도 못 나가게 하냐라고 항의했을 때 사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을 만나서 요청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장님을 만나기는 그렇고 방송에 대한 건 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편성제작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니까 편성위원회가 곧 열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라고 해서 유가족들은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편성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열렸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27일 날 열렸습니다. 열려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건에 올라온 제목을 보니까 다큐 인사이트 세월호 10주기 방송권을 논의하겠음. 세월호 10주기란 말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빼라. 네. 그렇지 않으면 논의 못하겠다. 안건의 제목을 문제 삼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KBS 사측에서 요구한 것은 세월호 10주기 방송 다큐멘터리 못 나간다. 다만 나가려면 8월 달 돼서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자고 열리는 편성위원회인데. 근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8월 달에 나갈 때 세월호만 다루지 말고 다른 참사하고 다 섞어서 묶어갖고 다뤘으면 좋겠다. 근데 안건이 세월호 10주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만 방송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의 최소한의 대화 창구가 편성위원회입니다. 예.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근데 이것마저도 파행으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걸 핑계 삼아서 파행으로 이끈다는 것은 제작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사실은 공영방송 KB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말 그 이름에 먹칠을 한 결과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KBS 편성규약은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만약에 수정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 경우에 관해서 설명과 해명을 요구받고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위원회를 여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정말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뭐 KBS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를 아무튼 제기한 게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방송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 세월호를 게 아닌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좌파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을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네, 변상옥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